제목은 매년 같습니다. 이 제목도 사실은 김용건 대표께서 찍으신 제목이신데 항상 한국 경제 대전망이라는 대자를 꼭 넣어서 제가 출판하셨다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 매년 키워드를 꼽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18년도는 외환내빈, 겉으로 지표는 좋은데 속에 문제가 있다는 외환내빈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대해서는 내외환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책이 나왔을 때 올해 전망을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새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퇴양난을 잡았는데 많이 이미 언론에 지금 이 키워드가 지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야기가 제가 좀 과감하게 썼던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1번을 넘어섰다는 말을 썼더니 언론에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 환율로 한 1인당 소득은 한국의 1번보다 미친데 한국의 물가가 싸가지고 경제학에서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구매력 평가로 하면은 환율로 하면은 한국의 일본보다 올해부터 넘어서고 내년에는 격차를 더 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 기준이라서 저희가 한국도 올해는 그 임나 서구 성장이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이 더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데 그런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가 일본을 넘어섰던 게 굉장히 중요한 기쁜 일이라서 제가 이것을 이제 추격 1.0, 추격이란 말은 격차를 좁힌다는 뜻에서 쓰면은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이제 추격해 굉장히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한국보다는 인간소득이 시장 환율은 낮은데 대만이 워낙 물가가 싸가지고 구매력 평가 환율을 하면은 이미 대만이 한국보다 일본보다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인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로 예상됩니다. IMF 추정입니다. 그럼 일본 대비 한국의 수준이고, 이건 이제 미국 대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이 다 미국 대비 70%에 돌았습니다. 70%는 대개 이제 영국, 프랑스 그 정도가 70% 수준입니다. 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가 한 60% 정도 될 거예요. 독일이 미국 대비 80%입니다. 근데 덴마크, 독일이 80%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좀 더 나간다면은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독일을 이제 추월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격 2.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크가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적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책에 보면 이제 추격 지수를 내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추격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 이 추격 지수는 1인당 소득과 그날의 경제 규모 두 개를 1대1로 가중 평균해가지고, 이거는 생활 수준의 추격이고 이거는 이제 경제 규모, 이코노믹 파워죠. 그 두 개를 가중해가지고 추격 지수를 내냅니다. 그래서 순위가 좀 한국이 25등에서 22등으로 올라간, 이것도 역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득 수출 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얼마나 쭉 나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가 70%고 일본 70%고 영국 70%, 한국도 70%죠. 70%가 좀 우리가 이제 유럽 대륙국 수준에 올라섭니다, 사실. 근데 경제 규모로는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미국이 68%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 책을 낼 때 잡은 키워드는 오리무중,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그때 당시 한일 갈등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오리무중을 잡았고, 대내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주위에 벌러다는 악은 없이 고군분투한다는 걸 잡았는데, 실제 상황은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오리무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 설상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군분투를 넘어서 기진맥진, 그래서
작년에 예상은 다 틀렸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틀렸죠, 사실. 예. 그래서 함께 사실은 이제 기사 예상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저는 이제 3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퇴양난이냐면은 첫 번째는 내수 대 수출 사이의 어떤 그 균형,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시아를 빼놓고는 유럽, 미국 다 뭐 지금 바이러스가 2차 파동이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좀 더 내수를 해야 되는데 내수라면 항상 이 제한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내수를 돌파를 찾는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뉴딜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 지출해야 되는데 당연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급격히 국가 채무의 증가를 올리는 그런 또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즈의 어떤 균형도 사실은 어려운 진퇴양난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어서 유덕형 교수가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어려운 진퇴양난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실 그죠? 내일 오늘 이제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 진퇴양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새해 경제의 상황을 결정짓겠죠.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런 진퇴양난과에 불구하고 크게 도도한 큰 흐름이 있다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는 이미 4차 혁명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동력을 받아가지고 급속히 이제는 불가역적인 트렌드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탈세계화 또는 미중 디커플링이죠.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이후로 진행되던 것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번 더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더 이제 강한 강도로 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 대해서 이제 책 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부 역할의 증대가 모든 나라에서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재정 지출 중심돼서 정부 역할 증대에 대해서도 책에서 이제 3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3대 진퇴양난과 3대 트렌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이 3대 트렌드 속에 진퇴양난의 해결이 숨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대 수출 사이 균형은 요새 중국에 쓰는 표현인 쌍순환이 되겠죠. 쌍순환. 한국도 그래서 중국이 하는 쌍순환처럼 한국도 이제는 좀 더 내수를 좀 더 돌파해야 되는데 디지털화가 어떤 그런 돌파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는 것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업을 창출시키고 리쇼링도 일부 더 가능해지고, 그래서 시장을 와이드닝하기 어렵지만은 내수를 디프링하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의 수단은 디지털하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퇴양난인 재정지출과 국가 채무 증가는 결국은 이제 정부 역할의 증가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 뉴딜인데 핵심은 이제 승수효과 큰 분야로 집중하고 결국 이것이 민간으로 확대되지 않고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는 뉴딜에서 좀 빠진 것이 이런 원격 진로 같은 부분도 과감하게 좀 돌파해야 될 것이 뜨거운 감자라서 아직은 현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동개혁도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께서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좀 더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사이의 그 진퇴양난 해결책을 3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건 사실 김웅정 그 KF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나온 것인데요. 경중한미 2.0, 반미 장중, 그 다음에 신서방 교체는 3가지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탈세계화 속에 한국이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탈세계화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이 좀 탈세계화되는 트렌드가 좀 보였고, 트럼프 이후의 미중 분쟁으로 무역이 점점 탈세계화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덕에
생산도 자꾸 이제 탈시하게 되는, 리소링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중암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말인데 한국의 이제 대중국 정책, 중국 유상의 전략적 모호성과 경중암리가 키워드였었는데 경중암리가 어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사드 이후로 경제와 안보를 엮어버렸고 미국도 이제 그리고 자꾸 어느 편에 쓸 거냐고 자꾸 강요를 해서 더 이상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 분리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비판이 많은데 저는 보니까 이거 2.5이라고 하고 있어요. 2.5 뭐냐면은 거꾸로 우리가 안보를 중국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현재 저희가 앞으로 취할 스탠스가 결국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이런 어떤 그 원칙인데 이 두 개는 원래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인데 트럼프가 이걸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추구할 원칙인 미국에서의 다자주의, 세계 질서의 다자주의나 자유무역은 현재는 중국과 입장이 비슷해버린다. 사후적으로 그런 면에서 경중암리가 되고 또 각종 대외 경제에서 리스크를 다변화할 필요성, 그런 다양한 외환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의 입장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프트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그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자주의의 어떤 비슷한 것이죠. 일단 단미 장기가 뭐냐면은 단기는 미국, 장기는 중국이라는 뜻인데 현재 미국의 워낙 그 공세가 심하니까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한테 이득이 되죠. 특히 삼성이 다시 1등 올라섰는데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덕에. 일부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득을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국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중국이 결국은 중국화죠. 모든 첨단 기술을 그전에 서방에 의존해서 사던 것들을 다 줄이고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있다는 것인데 이 트렌드로 가면은 한국한테 시장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결국은 중기 생산은 최종기에 들어가는 자본재 부품을 소비자를 공급하는 무역 구조인데 이걸 중국이 점점점 이미 하고 있지만은 또 국산화를 가속화하면은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한테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할 것은 초격차 전략, 계속 중국이 우리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동시에 좀 중국에 대한 시장을 단순히 이제 최종재 중간에 구분 없이 좀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혹자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그 하이테크 제품을 국산화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한일 간의 분쟁을 보면은 일본이 공급하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결국 하는 트렌드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일본을 썼던 거는 그 절대적으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일본 제품이 이미 있고 품질 좋고 그러니까 일본 썼던 것인데 일본이 안 하겠다면은 그건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산화 된단 말이죠. 사실은 중국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과학기술 실력으로 볼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본다는 면에서 한국이 어떤 장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 경제적 팽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중국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표현한 말이 단미 장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서방 정책은 기존에 한국이 하고 있는 신북방, 러시아, 신남방, 동남아 이어서 신서방이 뭐냐면은 미중 사회에서 한국의 파트너가 저는 EU인 것 같아요. EU가 하는 그 입장이 결국은 미중 패권 사이에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EU가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가치 원칙을 견제한다면은 결국 EU와 협력해서 이 다투고 있는 이 두 개의 패권 국가들을 좀 이렇게 견제하는 중간에 서서 제3의 목소리 내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EU가 파트너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서방 정책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이론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미국 대비 중국의 시장 크기를 경제력 크기를 이제 추산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10년 전에 미국 대비 40%밖에 안 돼 지금 70%에 달했거든요. 이 추세를 쭉 연장하면은 중국이 10년 뒤에 미국을 이제 추월합니다. 근데 최근 5년만 더 하면은 2015년에 중국이 미국 대비 90%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인데 이걸 그대로 연장하면은 2035년에 추월한다고 이제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서 2030년대 중반쯤에는 중국의 사이즈가 미국을 넘어설 거로 이제 예상할 거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1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언택트와 디지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 그래서 MZ 세대는 80년에서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하고 95년 이후에 태어난 Z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인데 이 세대가 벌써 인구의 34%에 달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60% 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대 특징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대면층을 통해서 익숙하니까 소비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비가 타연층으로 확산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다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 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는 이때 주목해야 한다고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하는 근무 방식도 코로나19 재택근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다양한 원격 근무, 그 다음에 근무 시간까지 이제 유연 근무,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스마트 워크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가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가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뉴욕의 맨하탄의 집값이 떨어지고 30% 떨어졌대요. 뉴욕의 맨하탄의 집값이 30%.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이 일하는 방식의 끝에 결국은 노동시장도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서열형에서 과업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되는 이것과 맞물려 되는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영기 원장님께서